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식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음식이 먹고 싶다면 가짜 식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가짜 식욕이란 내가 진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나쁜 습관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에도 적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는 오히려 체중이 늘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은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짜 식욕으로 자꾸만 뭐가 먹고 싶을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요. 또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혹 앞에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 하지만 그 유혹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술과 담배, 마약과 도박 등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런 자극의 의지만으로 충동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중 도박은 정신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즐거움 또한 줄 수 있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일을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극 추구형 사람이나 평소 우울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현실 도피형 사람이 주로 도박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게임이나 컴퓨터 오락 등을 통해서도 무심코 도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니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도박 중독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이걸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도박을 많이 한다고 병이라 그러진 않죠. 우리가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이유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이나 횟수가 점점 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이라 그래서 도박을 할 때는 괜찮은데 도박을 못하게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도박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의존이 되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직업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는데 정신의학에서는 도박 중독을 1980년대 이후에 정신과 질병으로 명명을 하고 충동 조절 장애라 해가지고 스스로 그 도박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질병 개념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박 중독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도박은 이 위에 있는 빙산이고 그 밑에 숨겨진 문제가 너무 많은데 도박 중독의 원인 가운데 이제 정서적인 요인들이 꽤 많거든요. 우울증이 있다든가 조울증이 있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 또 집중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박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도박 중독의 결과 우울증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히 도박을 멈추게 하는 걸 떠나서 이 빙산이 속에 숨어있는 정서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사회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야지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도박 중독이 과연 치료가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도박 중독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네. 의지가 약해서 저렇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할 때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치료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의 9는 제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은 이번 주에 도박하러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10번 중에 9번만 참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참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중독의 치료는 0%냐 100%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90% 치료됐으니까 많이 치료됐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중독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 도박 중독을 단순한 의지의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뇌 기능의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술이 흡수가 되어서 뇌로 들어가서 측핵이라는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도박이라든가 쇼핑, 인터넷 같은 이런 행위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타고 가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그 치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박 중독자만 치료하는 것은 치료 효과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된 다른 가족들, 특히 부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많이 관계가 되는데요. 어머니들이 빚을 갚아주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태도 변화, 또 어떻게 이런 도박 중독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대화하는 기법들, 또 자기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박 중독자의 치료는 물론이고 가족 치료적인 접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죠. 도박 중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원인이 뭔지,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게 되고 설문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2차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성향에 맞게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인지행동 치료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은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집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집단이 효과가 좋거든요. 남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집단의 압력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와서 이제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다 오픈하게 되니까 편하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가게 되면 가족적인 문제, 뭐 재활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담을 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제가 단도박 모임에 의뢰를 드리고 또 최근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나라에서 도박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박 중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각 도박 업체에서도 지금 상담소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상담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가족들이 원은 이제 제발 어디 가두어 놔가지고 도박을 못하게 하자. 그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가 본인이 도저히 통제되지 않아서 좀 쉬고 싶을 때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뭐 단순한 격리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입원 치료를 권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입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환경으로부터 좀 떠나 있어 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거든요. 도박 없이도 내가 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건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입원 치료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입원 자체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입원을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도박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갈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도박 중독의 원인이 아주 복잡하죠. 타고나는 개인적인 성향, 유전적인 요소도 조금 있지만은 환경적인 요인도 대단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도박 중독자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1% 내지 2%인데 그 사회가 도박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적이라든가 어디든 가든 도박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독자의 비율이 늘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중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차단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 도박 중독을 질병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만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도박을 멀리하는 거죠. 특히 그런 성향, 내가 어디 빠지는 성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도박을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가끔 중독자는 아니지만 뭐 재미삼아서 심심풀이로 오락으로 즐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한번 중독에 빠진 분들은 그런 조절 도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는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잃고 재미가 있으면 오락이고 돈을 잃고 기분 나쁜 도박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기부터 도박을 정말 조절할 수 없다면은 피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자기 조절하는 훈련들에 대한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대안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안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도박 중독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도박 끊는다고 치료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독의 치료의 목표는 본성을 회복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이 과정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환자분들 물어봅니다. 도박 안 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 3개월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혼내줍니다. 당신이 도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못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환경도 다 차단돼 있고 가족들이 난리 났으니까 당연히 도박을 못 하는 거죠. 그 치료라는 것은 못 하는 단계를 넘어서 안 하는 단계. 이 단계를 넘어서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순히 도박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도박 중독에 빠졌던 사람은 현실에 복귀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극 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자극이 되는 일에는 아주 막 흥미를 가지는데 도박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기력해져요. 매사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러면 언젠가 다시 도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것. 운동이 약간 중독성이 있거든요.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과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다양한 운동들을 권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도박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도박을 끊게 되면 그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다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이라든가 대안 활동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 최근에 사행산업위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북 치료도 하고 숲치료, 숲에 들어가서 이제 2박 3일 있고 이런 것들 하는데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모든 일들이 다 중독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 우리 왜 중독의 치료는 다른 중독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이든 취미든 종교든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박만큼 재밌는 건 없지만 도박하면 기분이 100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10이 올라가는 대안을 10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도박을 끊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재밌느냐, 그게 회복의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박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해야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독자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환경을 잘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런 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일반인들 도박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것이 질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미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는 가족들의 힘,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하지 마라 자꾸 그러시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끊을 것 같으면 이미 다 끊었겠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환자분들에게는 거꾸로 설명해요.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본인들 자꾸 안 하겠다 그래요. 그건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안 하겠다는 말은 도박이 무서운 줄 아직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다시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훈련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도박 중독을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버려두지 말고 우리 사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서 중독자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중독자라면은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도박 클리닉을 하면서 손가락을 자른 분들도 보게 되고요. 평생 모았던 500억 이상을 없앤 분도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도박 중독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그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못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도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한다고 참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더 이상 성격 장애자나 또 의지 박약자로 몰지 말고 도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빨리 평가를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재밌어져 가지고 도박 없이도 참 재밌게 살 수 있는, 도박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다른 재밌는 놀이들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도박 중독의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도박 중독도 병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숲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서울숲은 도심 속의 허파로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또 도시의 경관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네, 서울숲은 어떤 곳인가요? 예, 서울숲은 성동구의 그 한강과 중랑천이 그 흐르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면적은 약 115만 6천 평방미터고 연간 약 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 서울숲을 그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서울숲에는 생태숲이 있는데 거기에는 꽃사슴, 고라니 등 약 100수가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청동오리나 원앙새들이 와서 놀다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네, 그럼 생태숲 외에 이 서울숲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서울숲에서는 그 가족마당이라고 약 그 5만 명 이상의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서울 드림 페스티벌 그리고 국악 공연 그리고 그 서울숲 가요제 같은 대형 행사가 있고 그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야외 무대에서는 그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날 각종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유프리존은 어떤 곳인가요? 유프리존 사업은 그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공원의 첨단 IT 산업을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만든 5개의 사업이 유프리존 사업입니다. 그럼 유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헬스케어 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분들이 저희 그 공원에 오셔서 각종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깅을 하시는 시민 고객분들이 그 자기의 그 운동하고 나서의 체력 상태나 건강 상태 등을 유헬스케어라는 부스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시면은 그 데이터들이 매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조깅하시는 분들의 일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럼 건강을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지수들을 측정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뭐 신장, 체중, 뭐 복부 비만, 혈압, 밸런스 뭐 이 정도로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측정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은 그 시민분들이 병원에 가서 그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측정하는 기본 항목들에 준하는 그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시는 건강 체크는 뭐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측정된 건강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개인 정보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별도의 서버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대학 병원이라든지 인근의 병원들과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유헬스파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헬스파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보완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순쯤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국엔 하이드파크, 뉴욕엔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에는 이곳 서울숲이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첨단 IT와 자연이 어우러진 뉴에코파크, 이곳 서울숲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도심 속의 또 다른 생태공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2002) 월드컵과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월드컵 공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상징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건강하게 복원한 대규모 환경 생태공원입니다.
대표 공원인 평화의 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 한강공원의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됐는데요. 이 중 평화의 공원은 월드컵 공원 전체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유니세프 광장과 난지 연못, 또 월드컵 공원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수변음악회와 가족극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월드컵 공원에서는 단순히 경치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산이었던 난지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동식물들의 삶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태학습 프로그램과 환경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 견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월드컵 공원의 상징적인 행사는 바로 억새축제인데요. 억새꽃이 만발한 10월 월드컵 공원 내 하늘공원에서는 색색의 조명으로 만든 억새밭과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억새축제를 개최합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하늘공원을 야간 개장해서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은빛 억새 물결 사이를 거닐며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입니다. 최근 서울시 공원들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공원에서는 탐방 트레킹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회 20명을 정원으로 하며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메타쇠타이어길 등 아름다운 공원 산책로를 활용해 건강을 유지하는 녹색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4월부터 매주 토요일 2시에 시작하는데요. 필수 스트레칭, 파워 트레이닝, 쿨다운 스트레칭, 인터벌 스텝 클리닉, 보폭 교정 클리닉, 업다운 힐 보행 방법, 노르딕 워킹 알파 테크닉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 시 워킹 폴을 빌릴 수 있는데요. 노르딕 워킹이란 북유럽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눈이 없는 비시즌에 훈련하는 방법 중 발전된 운동으로 1997년 유럽과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운동 효과와 재미를 함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받고 있죠. 잘못된 신체 교정과 신체의 기본인 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해서 무너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계절별, 내용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만 한다면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공원에서 선택을 하면 살 빼는 효과와 함께 이 자연이 준 선물, 햇빛 비타민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공원들은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이 생태공원에서 봄도 만끽하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근 A형 간염이 4월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형 간염은 감기 몸살로 시작을 해서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형 간염은 한번 걸리면 이 치료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백신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의 항체를 형성시키는 것인데요. 이 봄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해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